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대선 후보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 어느덧 우리 후보님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좀 감회가 새로우시고 각오와 포부가 남다르리라 생각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4년간 양당 체제가 지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당이 문제가 아니고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정치를 후퇴시키고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또 양당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되면 안 된다. 네. 34년 양당 정치가 지금 후퇴시킨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선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불평등과 또 우리 목전에 와 있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네.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전환의 정치가 시작돼야 된다.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감히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다들 우리가 공감하지만 양당만 집권할 수 있다는 그 체제가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맞서 싸우는 심상정의 노력만 가지고 심상정으로의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죠. 네. 결국 이 구체제가 이 앙셴레즘이 무너질 때 네. 대안으로서 심상정을 시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대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회에서 좀 다당제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런 기대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민들은 그게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선에서도 제3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이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다. 그래서 양당 체제가 구멍이 났고 물이 흐르고 있다. 결국 이제 이 체제가 무너지려면 줄딱동시처럼 예. 이제 시민들이 양당 체제 안에 있는 시민들이 이걸 뚫고 또 밖에서 20년간 이걸 계속 쪼아왔던 이제 심상정하고 만날 때 결국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래도 양당 후보들 중에 가능성을 더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양당 후보가 1, 2당 후보가 비호감도가 거의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는 좀 처음 봤는데 그게 결국 그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 비호감도는 다 나쁘게 나왔어요. 저희들도. 근데 그거는 이제 비호감도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의사가 반영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절대 찍지 않을 사람. 그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절대 찍지 않을 사람으로 지난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하여튼 46대 42 정도 나왔어요. 저하고 안철수 후보가 3대 3 나오고 절대 찍지 않을 후보라는 그 평가가 40%가 넘는다는 거는 단순한 진영론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두 후보의 자격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7일부터 심상찮은 641 버스를 타고 민생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6411은 그 노회찬 의원이 이 새벽 출근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의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411 버스는 우리 당의 우리 당이 대표하는 이름 없는 보통 시민들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매일 새벽 첫 차 타고 출근하시는 그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또 어디 사는지도 물어보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가 네. 바로 그런 보통 시민들이고 이 보통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저희 정의당이 하겠다는 게 이제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고 이제 생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비전으로 냈는데 이제 기후 위기를 12월 18일 날 있을 우리 정책 당대회에서 네. 제1의 강령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네, 기후. 네. 예. 그래서 녹색 복지 국가 또는 생태 복지 국가로 우리의 비전을 업그레이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좀 어떻던가요? 민심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흐름들은 이제 진영론에 양쪽에 서 있는 분들이나 또 30년 동안 번갈아 집권할 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시민들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과연 특히 양당 후보에게 맡겨도 되나 이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깨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심상정은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 당세가 너무 약해서 집권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국민들께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예. 심상정을 찍었을 때 저의 정책 효능감은 뭐죠? 이걸 청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기는 심상정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표를 드렸을 때 자기 정책 효능감은 뭐냐. 이제 그것이 심상정에게 남은 숙제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셨지만 그 이전 대선 후보일 때는 1460만 표인가요? 사표였다 그게. 네? 결과적으로 사표죠. 네, 이번에도 누군가 양당 후보 중에 사표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사표론을 양당에 적용하는 건 제가 보질 못했다. 그거 잘 한번 아이고, 처음 듣는 생각해봐요. 이야기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제3당에만 소수당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기득권 양당의 프레임이다. 심상정에 주는 표만큼 생표가 없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한 표는 반드시 심상정이 약속한 공약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다.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된다. 그 속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한 표, 한 표, 생표다. 그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이 그걸 놀라더라고. 문재인도 사표고, 또 홍준표도 사표고, 이번에도 누군가 사표가 심상정보다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분들에게는 찍을 때 사표 생각을 안 하는가?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단순하게 사표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물어봤으니까 조금 그것도 발전이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청년들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차분해졌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팬심으로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대신에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에는 어쨌든 20, 30대 젊은 층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당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친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후보님이 이해하시는 그 젊은 친구들은 어떻고 뭘 바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34년 양당 정책 최대의 피해자가 저는 청년과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무능으로 책임을 돌리고 또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그래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 책임을 물을 거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다가간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대 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청년 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년과 지역이 우리
이 사회 민주주의 균열의 두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대 정신은 능동적 주체를 만나야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뭐 무슨 청년들을 대상화해서 붙여진 뭐 MZ 세대 이런 거 좀 구속되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그런 이 전환의 세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전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지금 기득권 중에 기득권으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586 세대. 여기도 과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또 그 기득권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세대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바로 시대가 청년을 호명하고 있고 그 호명에 능동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위대한 전환의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그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MZ 세대가 아니라 위대한 전환. MZ 세대는 그런 뭐 저 청년들을 대상으로 넣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적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 쟁취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상당히 청년층한테 그 가제를 주시는 거네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여튼 뭐 물론이죠. 그 누구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무슨 이런저런 공약 내고 청년들한테 뭘 해주겠다. 그거 가지고 청년의 미래를 개척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그렇게 말해왔지만 결국은 그 정치 세력 그 후보의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네.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그 성과만이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중이다. 저는 지금 대학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래도 한 2시간 대화하고 나면 청년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설득이 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금방 말씀 중에 시대정신이 청년과 지역이다 그랬는데 지역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제가 5년 전에 대선 후보로 다닐 때 하고 지금하고는 지역의 위기의식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도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대 강연을 갔는데 1년에 600~700명이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는 도시는 희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떠나가는 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잖아요.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지방 대학이 위기고, 그다음에 지방 대학이 위기면 지방의 일자리가 위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이 소멸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기후 위기가 덮쳐지면서 지금 지난주에 영남권을 다녀왔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금속 이런 우리나라 중추 산업인데 다 탄소 기반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겪은 것처럼 러스트 벨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기후 위기 대책 따로, 그 다음에 뭐 지방 소멸 대책 따로, 지방 대학 따로, 불평등 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 전략을 중심에 놓으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또 이 전환 프로그램 속에서 지역 소멸 문제도 불평등도 청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대장동으로 보이는데 청년층한테 이렇게 이 1,000만 원 정도 내가서 몇백 배의 기운이 남겼다. 뭐 이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후보님이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진단을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세 가지 같아요. 예. 하나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민간 복리 사업이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8천만 원 가진 사람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억을 벌 수 있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황이라도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민간 합동 사업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민간의 그 불로소득을 관이 공익으로 환수하는 상당부 공익으로 환수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대장동 사업은 민간의 투기익을 공공이 그러니까 투기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적화된 공공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번 대장동 사건을 놓고 볼 때 34년 동안 정권을 번갈아 가진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한 몸이 됐다. 대장동 사업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산 격차를 줄여야 될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때 이재명 지사가 과연 억강부약을 이야기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이야기했는데 그럴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극도의 회의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본인이 그 한편으로는 그 이게 대응하는 행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했지만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과는 뭐 이미 본심이 다 털린 상태에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배임 여부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한 몸이 됐다는 거는 그 인사권 행사에 배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사권 자체에. 그 부분은 아니 뭐 측근이 이런 천문학적인 배임 행위를 했는데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슨 문제 있으면 기관장들이 다 사표 내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총 규모 4조짜리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1조 5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토지 사업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토지로 한정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자기들은 거기까지로 이렇게 하더라고. 예, 거기까지 해서 5천 얼마를 환수했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은 4조짜리입니다. 네? 4조에서 5천 얼마를 환수했다고 5,800인가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인근 지역에 뭡니까 공원 조성하는 거 뭐 그건 뭐 환수했다고 치자. 나머지는 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1,800억 그 돈으로 받은 그러니까 1,800억은 그거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될 부지를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익성이 아니고 공익을 배신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1,800억 네.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민간합동의 경우에는 그 25%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15%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입찰이 계속 안 되고 하면서 아마 지금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는 아마 6% 정도밖에 임대 아파트를 짓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현금화한 거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줘야죠.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게 성남개발공사의 능력으로는 못 짓는다. 그랬으면 그거 되고 나서 바로 경기도지사 되셨거든요. 그럼 GH가
개입해서 지원해서 지을 테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했어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공공임대 아파트 안 짓고 그거 팔아가지고 현금화한 거를 갖다가 공익 쪽 환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그 이후 토론 과정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제대로 안 짚어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요. 네.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아직까지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과연 개혁적인가, 민주적인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그 회의가 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차별금지법도 나중에 네. 노동 관련 공약은 아예 지금 내질 않고 토지공원념도 또 중도 쪽에 지금 뭐 또 직부자들을 오히려 이쪽에 지금 표를 의식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일부 반대하니까 기본소득 뭐 국토부에서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외교 안보 정책도 지금 그런 조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항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경항모 예산 통과되는데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종부세 완화하는데도 뭐 이런 방구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다. 오히려 저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중도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른쪽으로 지금 대거 오른쪽으로 보폭을 세게 하고 있다. 크게 우려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또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지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보면 전국에서 보면은 지역에 흔히 말해서 민중운동 단체들 전부 이재명 지지하더라고. 예, 그분들이 이제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기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네. 이게 34년간 이게 양강 이 보수 체제, 기득권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도를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도를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윤석열, 뭐 심상정 이렇게 경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질은 양당 체제와 심상정이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양당의 성벽이 높고 시민들이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당 중에 한 대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을 넘어서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로 넘어가자는 것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의회 중심주의로 개헌이 필수적이네요. 전환하는 그 과도적인 리더십으로 심상정을 써달라. 그게 이제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겁니까? 아니 뭐 개헌은 당연히 필요한데 무슨 그 개헌의 정치화는 동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의회 중심주의로 간다. 지난 대선 때도 내각 책임제를 공약으로 낸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즉각 개헌을 이야기 안 한 이유는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불신하잖아요. 개헌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 연합정치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의회 중심주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세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조차도 양당이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이 정계 개편을 주도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는 그 도구로 심상정을 써달라.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면 6석 갖고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이제 양당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기 때문에 지금 180석 저기 100석 그 정당 그대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다 깨질 겁니다. 네, 분산될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기화된 어떤 정당 체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이제 이 과도기 정치를 제가 잘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빼대고 현실 정치 세력으로는 지금 현재 안철수 국민당 대표라.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제3지대에 힘을 모으는 네. 세 가지 조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은 뭐 원내에 있는 녹색당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녹색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통합을 목표로 선거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계와 선거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중도와 공조를 모색한다.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조직 전략이고 또 하나 득표 전략은 TV 토론입니다. 진검승부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 지지자들 동원하는 식의 선거운동은 국민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많지만 또 검증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후보 자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전까지 촘촘하게 TV 토론을 통해서 검증해 가자. 제가 지난 대선에서 1월 달에 0.5%에서 시작해서 0.2%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6번 하고 13%까지 올라간 바가 있어요. 물론 뭐 6%대에서 정해졌지만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 지금은 뭐 거의 지금 보도 안 되거든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양당 편중이 그 대한민국의 자원이 양당이 34년 동안 핸들링 하다 보니까 양당으로 자원이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래서 언론도 양당 편중이 심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TV 토론은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대등하게 국민들에게 여러 정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종 판단을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윤석열은 법적인 거 외에는 안 하려고 전략을 써온다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운동을 공정해야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 빼놓고 하자는 거예요. 빼놓고 하자. 빼놓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 방송사가 그렇게 하면 되죠. 방송사가. 그럼 지금 그게 참가는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법적으로는 5% 아니, 이상. 법적으로 다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정당 지지율도 9.6%고요. 5% 이상인데 의석수 5석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